NHL에서는 이제 트레이드 마감 시한이 임박했습니다. 올 시즌 트레이드 데드라인을 앞두고 어떤 움직임들이 예측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에서는 안양 한라가 정규리그 역대 최다 승점 신기록을 세웠지만 부담스러운 도쿄 집결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한편 대명상무는 최종 순위 8위로 올 시즌을 마무리했습니다. 국내 최초, 국내 유일의 아이스하키 팟캐스트 비하인더넷 32회 시작합니다. 비하인더넷 32회입니다. 오늘이 2월 24일 수요일 오후에 녹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김태범이고요. 박김찬 PD, 이현섭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NHL부터 출발을 해볼 텐데 이제 일주일도 안 남았네요. 한국 시각으로 3월 1일 새벽이 되겠습니다. NHL 트레이드 데드라인이 임박했습니다. 이 트레이드 데드라인이 한 시즌에서 좀 가장 주목받는 그런 시기라고 하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그럴 수가 있겠죠. 이제 팀들이 결정을 하는 시간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NHL이 특히 좀 데드라인에 이제 여러 가지 딜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좀 큰 행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승을 노리고 있는 팀들은 이번 기회에 적절하게 보강도 하면서 팀을 완성하겠고요. 또 반대로 플레이오프 진출에서 좀 멀어져 가고 있는 팀은 기존의 선수들을 정리도 하고 어린 유망주나 내년 드래프트 픽을 받아오는 미래를 위한 투자의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도 이미 토론토와 오타와의 큰 트레이드가 한번 있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불이 붙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어떤 깜짝 트레이드들이 탄생할지 오늘 저희가 32회에서 미리 점검을 해볼까 하는데요. 그럼 바로 캐나다 밴쿠버 현지에 있는 손상호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손상호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트레이드 데드라인이 며칠 안 남았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도 대형 트레이드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 이제는 본격적인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어느 종목, 특히 4대 스포츠 리그, 북미 4대 스포츠 리그에서나 여러 리그에서는 트레이드 데드라인이 있지만은 NHL만큼 트레이드가 많은 리그는 흔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트레이드 네. 데드라인. 지난 10년간 평균적으로 하루에 트레이드 데드라인 하루에만 약 20개 정도의 크고 작은 트레이드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트레이드 데드라인에 가까워질수록 지난주 토론토 오타와처럼 트레이드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 또 이맘때쯤 굵직굵직한 루머들도 돌기 시작해가지고 팬들은 이제 막 설레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어떤 루머들이 돌고 있는지,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지 더 궁금해지는데, 이제 각 팀들이 선택을 하게 되잖아요. 선수들을 살지 아니면 팔지. 대략적으로 지금 현 시점에서 눈에 띄는 좀 움직임이 있는 팀들이 있을까요? 예, 우선 캐나다 연고 팀들부터 해볼까요? 지난번 전반기 리뷰 때도 언급해드렸지만은 캐나다 7개 팀들이 올 시즌 역대 최악의 부진들을 겪으면서 역사상 처음으로 모두 플레이오프에 탈락할 수도 있는데요. 예. 이번에 데드라인을 앞두고 이 캐나다 팀들이 모두 좀 셀러로 돌아서서 파이어 세일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캐나다 팀들의 지금 전멸 위기 상황이 현실이 돼가고 그렇죠. 있는 시점인데, 선수들이 부상도 있었고 또 심각한 부진이 이어지다 보니까 성적이 지금 바닥을 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번 트레이드 마감 시한을 기점으로 팀을 어느 정도 좀 되살리려는 노력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지난주에 토론토와 오타와가 먼저 움직였어요. 네, 그랬죠. 우선 토론토 먼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죠. 예. 토론토 시즌 전부터 사실 올 시즌 전부터 이번 시즌 성적에 대한 큰 욕심은 없었어요. 예. 대대적인 리빌딩을 예고했었기 때문에요. NHL 최하위에 위치한 거 보면 진짜 욕심이 없긴 없는 것 같은데, 일단 지난해 주장 수비수였던 파너프를 오타와로 넘긴 소식을 전해드렸었고, 그에 이어서 공격수였던 션 마티아스, 수비수 로만 폴락을 각각 콜로라도랑 사노스를 넘기면서 드래프트 픽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20일, 20일 이렇게 이틀 연속으로 선수들을 팔아치웠는데 이렇게 본격적인 리빌딩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일단
팀 주축 공격수인 그 타일러 보색, 나셈 카디리 이 두 선수에 대한 루머도 나돌고 있고 사실상 그 거의 모든 선수들이 그 트레이딩 블락에 올라져 있다고 해도 과거 심한 말이 아닌 것 같고 젊은 수비수 모건 라일리, 현재 부상 중인 공격수 제임스 펜 림스다이 이 두 선수 정도 빼고는 모두 내다팔 가능성이 있는 선수들입니다. 네. 주축 선수 몇 명 빼고 다 판다는 얘기인데 이게 흔치 않은 일인 것 같아요. 네, 워낙 그 토론토가 리빌딩이 정말 화끈하게 한다고 예고를 했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좀 토론토 선수 중에 약기 때문에 이제 매물 중에서 별로 좀 그렇게 매력적인 매물은 이제 없는 게 좀 흠이면 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일단 이렇게라도 선수를 팔면서 드래프트 그 지명권이나 유망주도 없고 마이너급 선수층으로 이제 성적도 못 내면서 이번 시즌 성적도 좀 약간 어떻게 보면 못 내면서 이번 신인 드래프트에서 높은 지명권을 받으려는 계산일 수도 있죠. 예. 그러니까 전형적인 탱킹 팀의 모습이에요, 토론토는. 그래서 앞으로 적어도 2, 3년 정도는 성적에 대한 그 큰 욕심을 부리지 않고 이제 좀 약간 좀 화끈한 리빌딩으로 이제 팀 효과를 갖다가 갖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작정하고 리빌딩만을 추구하고 있는 토론토인 것 같습니다. 어떤 변화가 될지 두고 보겠고요. 또 다른 팀들은 어떤 움직임이 좀 있나요? 예, 그 코너 맥데이비스의 팀이죠. 이번에도 플레이오프는 실패할 것 같고 플레이오프 실패, 올해도 실패하면 10년을 채울 것이 유력해 보이는 바로 에드먼턴 오일러스입니다. 네. 예, 에드먼턴도 역시나 주축 선수들을 팔아치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공격진이 맥데이빗 이전부터 테일러 허리나 레온 드라이사이틀 이런 젊고 리그 정상급 공격수들이 있으니까 공격진은 괜찮아요. 하지만 수비진이 정말 워낙 그야말로 안습이죠. 우선 여기서부터 손을 대지 않을까 싶은데 네. 우선 신인 드래프트 전체 1픽 출신이었던 라이언 유젠 홉킨스나 나일 야쿠퍼 아니면 그 지난 6년간 팀의 주축 공격수 역할을 했었던 조단 에벌리 이런 선수들도 팔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올 시즌 이후로 FA가 되는 그 탑 6 포워드 중 하나인 베테랑 공격수 테디 퍼셀 이 선수는 데드라인을 앞두고 팀을 떠날 것이 확실시 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에드먼튼 같은 경우는 드래프트 픽보다는 워낙 그 약점인 수비진 보강을 위해 가지고 검증됐거나 미래가 좀 촉망한 수비수를 노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올 시즌은 공격진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보니까 다음 단계로 수비를 보강하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네요. 그리고 또 다른 팀들은 어떤가요? 예, 나머지 캐나다 팀들도 계속 살펴보면은 위니펙 생각보다 올 시즌 좀 부진하고 있는 위니펙이 올 시즌 이후 FA가 되는 주장 공격수 앤드류 레드, 한물간 공격형 수비수 토비아스 엠스트롬을 팔 준비가 되어 있고요. 예. 그 밴쿠버 카녹스도 모처럼 셀러로 돌아선 모양이에요. 그래서 팀 내 주축 수비수 중 하나인 댄 해뮤스나 베테랑 스나이퍼인 라딘 멀바라 이 선수 정도를 이제 트레이드하고 유망주나 드래프트 픽을 받아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예. 또 캘거리도 이번 시즌 이후 FA가 되는 주축 공격수인 이리 후들러를 팔 것이 유력해 보이고요. 개막 9연승을 했지만은 그 11월 이후 정말 NHL 최악의 팀으로 전락해버린 몬트리올 역시 셀러로 돌아선 것 같은데 이번 시즌 지난 시즌 MVP였던 콜리 캐리 프라이스가 시즌 아웃 가능성도 높아지면서 올 시즌은 사실상 좀 포기했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셀러로 돌아선 모양이고 예. 또 그래서 그 2012년 드래프트 전체 3순위 출신이었던 그 알렉스 갈체녁 이 선수를 트레이딩 블락에 올려놨다는 소리도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모든 팀들이 그 셀러로 돌아선 것 같은데 그나마 성적이 그 캐나다 팀들 중에서 가장 높은 그 오타와 정도만 그 지난 2주 전에 그 파워풀 영입했던 것처럼 바이오로 돌아설 가능성도 있긴 있지만은 그렇다고 적극적인 영입은 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참 오늘 날짜로 딱 2년 전에 캐나다 대표팀이 소치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던 날이라고 하던데 참 올 시즌 캐나다 팀들이 이렇게 전멸 위기에 빠질 줄은 몰랐네요. 자, 상대적으로 성적도 떨어지고 있고 팀 리빌딩도 시급한 팀도 있고 엄청난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매 시즌 트레이드 데드라인마다 선수들의 값이 좀 오락가락하는 그런 편이에요. 그러니까 보면은 2년 전에는 몬트리올이 그 토마스 바넷 같은 올스타급 윙어를 영입하는데
2라운드 지명권밖에 들지 않았거든요. 예. 작년에는 그 LA 킹스가 부진하고 있던 공격형 수비수인 안드레 세케라를 영입하면서 1라운드 지명권에다가 유망주도 내놨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그 매 시즌마다 선수들 값이 오락가락하는데 트레이드 데드라인을 앞두고 터지는 첫 한두 개의 트레이드에서 그의 데드라인의 선수들 몸값이 정해진 경우가 많은데 올 시즌에는 그 토론토가 좀 그 스타트를 끊었었죠. 지난 22일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비수 로만 폴락과 살아있는 센터 닉 스팔링을 산호스를 보내면서 2라운드 지명권을 2개나 받았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토론토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잘 받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게다가 상위권 팀들의 순위 싸움이 여느 때보다 치열하기 때문에 이번 데드라인은 선수들 값이 어느 때보다 좀 높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만큼 셀러에 속한 그런 팀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선수를 팔아치울 것으로 보이는데 셀러들을 보면은 캐나다 팀들뿐만 아니라 뭐 하위권에 속한 버팔로, 콜럼버스, 뭐 애리조나, 필라델피아 이런 선수들이 셀러로 돌아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까지 셀러의 입장을 취할 팀들을 좀 얘기를 나눠봤고요. 잠시 후에 이번에는 바이어의 입장을 취할 팀들은 어떤 팀들이 있을지 얘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우승을 향한 마침표를 찍기 위한 노력을 할 팀들, 부족한 부분에 대한 선수 보강을 준비하고 있는 팀들 살펴보겠습니다. 상위권 팀들이 그 대상이 될 텐데 슬슬 준비의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나요? 네, 그렇죠. 우선 지난 4년 동안 그 번갈아가면서 지그재그로 우승 트로피를 올렸던 LA 킹스랑 시카고 블랙호크스 이 두 팀들은 트레이드 데드라인 때마다 적절한 선수 보강으로 팀을 우승으로 이끈 경험이 있죠. LA 킹스 같은 경우는 지난 2012년에 데드라인을 앞두고 팀 내 인라인 센터 역할을 할 수 있지만 큰 경기에 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던 센터 제프 카터를 영입했었고 예. 2014년에는 인저리 프론이었던 스나이퍼 메리안 게보릭을 영입했던 적이 있었어요. 네. 이 두 선수가 영입 당시에는 그 이름값에 비해 가지고 과대평가받았다는 평가를 받았던 선수지만은 그 시즌 LA 킹스가 우승을 하는데 정말 큰 역할을 하면서 이제 LA 킹스가 정말 신의 한 수라고 평가를 되고 있는데 뭐 카터 같은 경우는 LA 온 이후로 한층 더 성숙해진 모습을 보이면서 2번이나 우승컵을 들기도 했었고요. 예. 시카고도 2013년하고 15년 우승 때 알프란 같은 선수를 영입하면서 우승 원동력을 키운 케이스예요. 13년에는 베테랑 체킹라인 센터인 마이클 헨조스를 영입해가지고 헨조스가 그 플레이오프에서 2, 3라인에서 정말 좋은 활약을 하면서 우승하는 데 큰 도움이 됐었고 2015년에도 지난해에도 체킹라인 센터인 앤투안 벌맷을 애리조나로부터 영입하면서 좀 큰 값을 냈고 데려가지고 좀 이게 좀 오버페이가 아닌가 싶었지만은 벌맷은 그 중요한 순간마다 골을 골라 넣으면서 우승에 한몫을 했던 적이 있었죠. 네. 두 팀의 지난 4년을 돌이켜보면 트레이드 데드라인 때의 선택이 꼭 우승으로 연결되는 아주 중요한 그렇죠. 계기가 됐던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올 시즌에도 움직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올 시즌에도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우선 시카고는 조나단 테일스 라인의 윙어를 찾는 중이고요. 2010년 시카고 우승 멤버였고 현재 아까 말씀드렸던 그 위니펙 주장 앤드류 레드 링크가 강력하게 뜨고 있고요. 그 LA 킹스 역시 필요할 때 골을 넣어줄 수 있는 윙어나 안정적인 수비수를 구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네, 시카고와 LA가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지켜보겠고요. 그 밖에 또 눈에 띄는 바이어 팀들이 있다면 어디가 있을까요? 네, 시카고를 비롯해서 가장 빡세다고 말할 수 있는 서부지구 센트럴 디비전의 상위 세 팀이 가장 눈에 띄는 바이어 팀이 아닐까 싶은데요. 예. 시카고, 댈러스, 세인트루이스가 현재 별 차이가 없이 서부지구 전체 1위, 2위, 3위를 달리고 있는 중인데 그 센트럴 디비전 그 세 팀은 전부 센트럴 디비전이죠. 그러니까 센트럴 디비전에서 1위를 차지하면은 그 좀 하위권 팀인 와일드카드 팀과 맞붙지만은 2위, 3위 팀은 플레이오프 1라운드에서 서로 맞붙게 돼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든 1위를 하려고 노력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세 팀이 좀 전력을 강화하지 않을까 싶은데
우선 그 막강한 화력을 자랑하는 댈러스는 수비진과 기복심한 골리진 약점인데 뭐 이미 골리진은 사실 이미 많은 돈을 받고 있는 두 명의 골리를 어쩔 수 없이 믿어야 할 상황이지만은 이제 베테랑 수비수를 영입하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그 댈러스 짐 릴 단장이 어제 그 딱히 선수 영입은 없어도 된다고 발표를 하긴 했지만은 뭐 두고 봐야죠. 예. 세인트루이스 같은 경우는 팀 내 넘버원 수비수는 알렉스 피란젤로에 이어서 주축 공격수인 알렉스 스틴이 한 달 이상 결장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우승을 위해서는 공격진 업그레이드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리고 그 밖에 또 최근 가장 뜨거운 팀이죠. 애나임 덕스 역시 바이어 팀이라고 할 수 있고, 예. 네, 애나임 같은 경우는 주축 공격수인 그 게스트라프나 페리 같은 선수가 모두 살아났고, 그 한 달 전에 데려온 그 페롱 역시 대활약을 하면서 공격진이 괜찮아지긴 했지만은, 그래도 공격진 업그레이드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그 밖에 뭐 산호세 같은 팀도 그 주축 선수들이 더 늙기 전에는 우승을 하기 위해 올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바이어로 돌아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예. 앞서 말씀드렸던 셀러 팀들은 팀의 회생을 위한 결정을 한다고 본다면 방금 얘기 나눈 바이어 팀들은 우승을 위한 신의 한 수가 필요한 이번 트레이드가 될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름값이 좀 높은 주요 선수들의 트레이드설도 나오고 있어요. 네, 계속 언급했던 위니펙 주장인 앤드류 레드 이 선수가 이번 데드라인 때 가장 어떻게 보면 가장 좀 빅네임 플레이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밖에 캘거리의 이리 후들러, 뭐 보스턴의 스나이퍼 루이 에릭슨, 그리고 캐롤라이나에서 오랜 캡틴 역할을 했었던 에릭 스탈, 그리고 또 2014년 드래프트 전체 3픽 출신이지만은 트레이드 요청을 한 이후 그 마이너리그 팀에서 뛰길 거부했던 템파베이의 요나단 두레, 또 그 밖에 또 트레이드 요청을 일찌감치 요구했었던 아일랜더스의 수비수 트라비스 할모닉, 이런 선수들이 이번 데드라인 때 트레이드가 될 만한 좀 가능성이 높은 거물급 선수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참 트레이드 후보에 거론되고 있는 선수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네요. 자, 우리나라 한국 시각으로 3월 1일 새벽입니다. 트레이드 데드라인. 새벽에 막 연달아 소식들이 터질 것 같아요. 자, NHL 팬분들로서는 정말 잠 못 이루는 3월 1일 새벽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따끈따끈한 소식 다음 주에 또 손상호 기자님이 전해주실 것 같은데요.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 듣고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 주에 많은 트레이드 소식 전해드리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손상호 기자와 함께 NHL 트레이드 데드라인을 앞두고 어떤 움직임들이 있는지 얘기를 나눠봤고요. 이번에는 이현석 기자님의 생각이 또 어떤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현석 기자님, 이번 트레이드 데드라인 앞두고 어떤 점들을 좀 보고 계세요? 네, 저는 이제 일단 플레이오프를 기준으로 이제 플레이오프 진출권 근처에 있는 팀들이 중요한 이제 트레이드, 이제 신의 한 수를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를 기대할 걸 보고 이 부분을 주목해 봤고요. 플레이오프 진출을 위해 가지고 이번에 팀들이 해야 될 게 보강 작업을 거쳐서 플레이오프에 올인을 할 것인지, 아니면 적당한 수준에서 뭐 팔아서 다음 시즌을 준비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이 기로에 있는 팀들이 몇 팀이 있어요. 예. 이제 그 팀을 나열해 보면은 뉴저지나 캐롤라이나, 필라델피아, 오타와, 몬트리올, 미네소타, 애리조나, 밴쿠버, 좀 많긴 많지만 이 정도로 압축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이 팀들은 단기 임대 카드를 통해서 선수 보강을 통해 플레이오프에 올인을 하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팀에 좀 더 발전이 될 수 있는 선수를 찾아보는 편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자, 이번에 쏟아부을 것이냐, 아니면 적정히 좀 유지하고 정리를 하고 미래를 위한 준비의 시간으로 가질 것이냐, 이제 결정의 시간이 왔다라는 말씀이시고, 네. 또 현재 성적에 대해서 괜히 또 올인했다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낭패를 볼 수도 있다, 뭐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그게 진짜 큰 낭패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이유가 보면은 이제 이 언급드린 팀들이 대부분 내년에 이제 선수들이 자유계약 신분을 얻게 돼서 굉장히 많은 캡이 빠지는 시기예요. 그래서 이제 팀이 리빌딩을 할 최적의 시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뉴저지의 경우에는 그래서 지금 분위기가 좋잖아요. 이제 와일드카드 1점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데 그래서 현상 유지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캐롤라이나나 필라델피아 그리고 애리조나 경우에는 이번 주 뭐 몇 경기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선수를 팔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일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미네소타의 경우에는 팀 주축 선수들의 계약은 거의 다 끝난 상태라서 팀 전력은 거의 확보가 된 상황이거든요. 이제 하지만 미네소타는 약점이 있죠. 이제 얼마 전에 감독을 자르기까지 만들었던 그 공격력의 부재가 있어요. 그래서 탑6 정도를 맡아줄 좋은 공격수의 영입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플레이오프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일단은 현재 우승이 좀 어려운 상황이라면 일찌감치 미래를 위해서 투자가 좀 필요한 팀들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고요. 반면 우승권에 근접한 팀들은 어떻게 움직일지가 더욱 사실 궁금한 게 사실입니다. 예, 플레이오프 진출이 굉장히 유력시되는 팀들이 지금 있죠. 이제 역시나 우승을 위한 이제 마지막 박차를 가할 팀들이 될 것 같은데요. 이번 시즌 좋은 모습을 보였던 애틀랜틱 디비전의 상위 3개 구단 중에서 보면은 셀러리 캡의 여유가 굉장히 있는 플로리다나 보스턴이 좀 보강을 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예. 이제 플로리다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플로리다의 경우에는 선수 구성이 굉장히 젊어요. 그래서 베테랑을 영입해서 전력을 좀 더 강화를 해도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보통 이제 이렇게 되면은 지명권을 주는 형식으로 트레이드가 진행이 되게 될 텐데, 네. 뭐 다음 라운드에서 뭐 적게는 2라운드나 3라운드 픽 하나 정도 주고 괜찮은 베테랑 영입을 해서 우승을 한다면은 뭐 젊은 선수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뭐 유망주 한 명 덜 뽑는다고 갑자기 팀의 손해를 보는 상황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예. 그 다음 살펴볼 팀은 워싱턴인데요. 공수 골리 올해 모든 부분에서 거의 최상위권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워싱턴 앞서 손상호 기자가 언급한 것처럼 선수진의 깊이를 좀 더 강화하기 위한 움직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압도적인 팀 보면은 이제 선수 커리어는 좋지만 우승을 못한 선수들이 항상 있잖아요. 이제 그런 선수들에게도 굉장히 매력적인 행선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겠네요. 자, 그러면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선수들은 참 많은데 어떤 선수들을 특히 이현숙 기자님은 예상 후보로 보고 계신가요? 예, 이번에 트레이드 데드라인에 이제 트레이드가 될 것 같은 느낌인 선수들을 한 3명 정도 뽑아봤어요. 첫 번째는 손상호 기자도 언급을 했던 위니펙 제츠의 앤드류 레드 선수고, 두 번째는 뉴욕 레인저스의 키스 앤들 선수, 그 다음 세 번째는 세인트루이스 블루스의 케빈 샤테커크 선수가 트레이드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 우선 위니펙의 레드 선수를 살펴보면 트레이드가 사실 이 선수는 거의 확정적으로 보여요. 곧 트레이드가 될 것 같은 느낌도 있고요. 지금 위니펙이 플레이오프 진출이 사실상 힘든 상황입니다. 그리고 레드 선수는 내년에 자유계약 신분을 얻게 되죠. 네. 하지만 얼마 전에 더스틴 버플린 선수를 굉장히 고액에 잡았거든요. 그러면 아마 앤드류 레드 선수도 그 정도의 가격을 요구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이게 지금 위니펙 입장에선 나이도 있고 그 정도 돈을 줘서 잡을 필요가 있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팔 생각 어차피 나갈 선수라면은 내년에 자유계약 신분을 얻게 돼서 그냥 아무것도 못 받고 그냥 주는 것보다는 그냥 뭐 낮은 드래프트 라운드 픽이라도 뭐 받아가지고 팔 수 있는 선택을 하는 게 훨씬 더 이성적인 선택이 아닐까 싶어서 뽑아봤고요. 예. 그리고 키스 앤들 선수를 보면은 시즌 중반부터 굉장히 루버가 나왔던 선수예요. 최근에는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예, 근데 시즌 출장 시간을 비교해 보면은 올해 키스 앤들 선수가 한 5번째, 6번째 선수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내년에 자유계약 신분을 획득합니다, 이 선수도. 근데 이 선수를 잡기 위해서는 굉장히 기량도 있기 때문에 또 장기 계약이나 거대 계약을 요구를 할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은 근데 만약에 구단이 5번째, 6번째 페어 수비수를 왜 이렇게 비싸게 잡어? 라고 생각을 해서
잡지 않는, 그러니까 구단의 장기적인 플랜에 이 선수가 없을 경우에는 올해 충분히 트레이드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트레이드를 한다면 이번이 딱 적기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죠 시기상까지 다 고려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 그래서 트레이드 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 이제 케빈 샤텐커크 선수를 살펴볼 텐데, 이 선수는 지금 기량도 굉장히 좋죠. 하지만 올 시즌 초반에 부상을 당해가지고 공백이 있었어요. 근데 이 부분에서 세인트루이스가 잘 메우지 못했다면은 팔 수가 없을 텐데 계속 쓰겠죠. 근데 콜튼 포레이코라는 선수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너무 잘해줘서 지금은 당시 부상 공백 완벽하게 메우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네네. 그 다음에 지금 팀 내 에이스 선수인 알렉스 페트렌즈로 선수가 좀 부상을 당했어요. 근데 이 부분이 이제 트레이드의 변수로 작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 팀 내 굉장히 수비수가 많은 데다가 케빈 샤테컨크 선수가 지금 27살 정도면 이제 거의 완숙기, 이제 전성기에서 완숙기로 들어가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이 선수를 이용을 해가지고 항상 세인트루이스가 플레이오프에서 실패했었던 이유는 그 경기의 흐름을 바꿀 만한 스코어러가 없었기 때문인데 네. 지금이야 사실 블라디미르 타라센코 선수가 있지만 이 선수를 좀 더 받쳐줄 만한 선수가 필요한 타이밍이기 때문에 이 선수를 트레이드해서 공격이 굉장히 좋은 선수를 한 명 데려오는 선택지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3명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결국은 데드라인은 역시 팀의 판단력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눈앞의 결과만을 너무 중시하다가 이도저도 아닌 결과가 나올 확률이 정말 있거든요. 그래서 팀들이 신중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를 확인하시는 것도 이번 트레이드 데드라인을 재밌게 보실 수 있는 하나의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마 지금쯤 각 팀들은 내부에서 엄청난 고민과 회의를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자, 다음 주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시각으로 3월 1일 새벽 트레이드 데드라인. 자, 어떤 소식들이 나올지 저희가 다음 주에 한번 싹 모아서 오늘이 프리뷰 시간이었다면 다음 주는 리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또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비하인드넷 이번 순서는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 순서입니다. 2월 17일까지 휴식기를 마친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 2월 18일부터 재개가 됐고요. 정규리그 남은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 한 주 중국 상하이 결과부터 좀 살펴보면요. 차이나 드래곤과 프리블레이즈의 3연전이 있었는데 프리블레이즈가 3일 연속 역전승으로 승점 8점을 챙겼습니다. 프리블레이즈로서는 이 정도면 글쎄요. 만족할 만한 결과가 될까요? 만족해야죠. 그 어려웠다는 중국 원정을 8점으로 마무리했으면은 나름 선방한 결과일 것 같고요. 경쟁을 하고 있는 아이스벅스도 중국 원정에서 한번 지고 왔었던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푸블 입장에서는 이 정도면 선방했다라고 위안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바로 인천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인천에서는 대명상무와 니코 아이스벅스의 3연전이 있었는데요. 먼저 첫 번째 경기 2월 18일 목요일 경기에서 5대3으로 아이스벅스가 승리를 했습니다. 이 피리어드 초반까지 대명상무가 내리 4골을 내주면서 주도권을 넘겨줬던 경기였고 이민우, 이동민, 김우영 선수가 한 골씩 기록했지만 승부를 뒤집기에는 좀 역부족이었던 그런 경기였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에는 결과가 달랐는데 2월 20일 다음 경기 토요일 경기였습니다. 이날은 대명상무가 슈트아웃까지 가는 접전 끝에 2대1로 승리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1피리어드 중반에 고라이 다쿠토 선수에게 선제골을 내줬지만 3피리어드 5분을 남기고 김영준 선수의 동점골이 나왔고요. 슈트아웃 가서 또 김영준 선수, 김상욱 선수가 득점에 성공을 했고 황현호 골리의 연속 방어가 나오면서 짜릿한 승리를 거뒀던 대명상무였습니다. 이날 관중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많은 관중 앞에서의 이 역전승은 큰 선물이 됐겠어요. 그렇죠. 이제 시즌 마지막 시리즈였고 또 한동안 승리가 많이 없었던 대명상무였기 때문에 개막전 이후로 가장 많이 방문을 해 주셨지 않았을까
뭐 일단 무료 입장도 있긴 했었지만 네 그랬었고 그리고 저희가 매 경기 홈 경기만큼은 라이브로 중계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뭐 라이브로 시청하시는 분들도 네 한국 일본 포함해서 역대 가장 많은 시청자 수를 기록했던 경기였습니다. 네. 이날 대명상무 승리했던 경기인데 이현섭 기자님은 직접 현장에서 보셨는데 어떤 평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경기를 보면은 이제 상무 팬분들한테는 굉장히 짜릿한 역전승, 아주 재밌는 경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경기 내용을 보시면 이런 시점에 또 실점을 했어요. 지난 경기에도 그런 장면이 나왔는데 이런 시점에서 실점을 하면서 좀 불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후부터는 좀 양측이 호각으로 맞섰던 경기 양상이었고요. 3피리어드 접어들어서 동점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상무가 굉장히 공격적인 운영을 가져갔는데 그 결과 동점을 만든 뒤에 연장, 슛아웃 승리까지 이끌어냈던 점이 좋았던 것 같고요. 3피리어드에는 이제 상대방, 이제 아이스박스가 골문 앞에서 슛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추가점을 실점하지 않았던 점이 결국은 또, 따라잡을 수 있었던 원동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날 히어로는 김영준 선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동점골에다가 승부샷에서의 또 첫 번째 슈터로 나와서 성공까지 시켰고요. 김영준 선수 승리의 주역인데 저희가 경기 후에 만나봤습니다. 얘기 듣고 오시죠. 저희 이제 병장으로서 시합이 이제 2게임밖에 안 남았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아쉽고 해가지고 오늘 내일 다 쏟아붓자 하는 마음가짐으로 오늘 경기를 임했습니다. 아무래도 그 시합이 있었던 적이 공백 기간이 좀 많아가지고 게임 감각이 전체적으로 떨어졌다고 생각해서 처음에는 그냥 짜증내지 말고 그냥 열심히 해보자 하면 뭐 언제든지 찬스가 생기니까 저희 팀끼리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그 각오를 해서 했는데 결국에 좋은 찬스가 생겨가지고 또 득점까지 된 것 같습니다. 저 딴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제 주특기를 살려서 한번 자신 있게 쏴보자 했는데 그게 운 좋게 들어간 것 같습니다. 대명상무의 김영준 선수였습니다. 이제는 말년병장이죠. 네. 여유와 연륜이 묻어나는 아주 여유로운 인터뷰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바로 다음 날 일요일에 세 번째 경기가 있었는데 이날은 아이스박스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1피리어드와 2피리어드에 각각 한 골씩 2대 0으로 리드를 잡았던 아이스박스였는데요. 대명상무가 전날과 마찬가지로 3피리어드 5분을 남기고 김혁 선수의 첫 골이 터지면서 분위기를 막 달아오르게 했는데 결국은 동점에는 실패하면서 한 골 차 아쉬운 패배를 당했습니다. 김용준 선수 포함해서 3월에 전역을 앞둔 선수들이 9명이 있습니다. 이 선수들로서는 이제 대명상무 선수로서 마지막 경기가 바로 이 경기였는데 그만큼 열심히 뛰었던 것 같고요. 승부욕도 좀 남달랐던 하루였는데 결과가 그대로 이어지지가 않아서 아쉬움이 있어요. 경기 전부터 의욕도 넘쳤고 뭐 승부욕도 불살랐고 또 경기 내용도 뭐 그닥 좋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네, 그 안에서 최선을 다했던 경기였던 것 같고요. 페이는 의욕이 너무 과다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좀 들었었고 아무래도 이제 마지막이라는 그런 심리적인 부담감이 있다 보니까 좀 더 침착하게 풀어나가도 되는 부분에서 뭔가 좀 더 한 발 더 나가지 않았나 그런 좀 생각이 들었고요. 예, 9명이 고생 많이 했었고 어려운 상황의 팀 상황에서 그래도 고참으로서 또 형 노릇을 하면서 잘 풀어나갔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날 현장에 저도 있었는데 그 마지막 경기에서 한 골차 아쉬운 패배에 대한 그런 것도 있지만 이제 저녁이다, 이제 끝났다라는 그 기쁨이 좀 더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예. 가야죠. 예. 근데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면 제가 그 입장에도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저녁이다라는 기쁨이 훨씬 더 큰, 그게 좀 사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날 경기 이현숙 기자님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여전히 경기력이 좋지 않다고 말씀하셨었는데 약간 좀 그런 모습이 보였던 게 또 역시 이 경기에서도 선제골을 허용을 해주면서 또 힘든 경기를 운영을 했었고요. 그리고 굉장히
아쉬웠던 부분이 뭐였냐면 경기 중에 파워플레이 찬스가 굉장히 많았어요. 네. 근데 이 부분에서 득점을 하나도 하지 못하면서 추격에 이제 기회가 있었는데도 살리지 못했던 점이 결국 패배의 원인이 되지 않았나 의욕이 싶고요. 다였죠. 네. 네. 그렇다고 말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상무 같은 경우에는 또 슛도 굉장히 1피리어드에 많이 시도를 하면서 주도권을 일찍 잡으려는 모습을 많이 보였던 것 같아요. 근데 또 득점에 실패를 했고 선제골, 추가골까지 얻어맞으면서 흐름상 좋지가 않았고요. 또 하나 더 계속 아쉬운 점만 말씀드리는데 그 부분은 만회골이 조금 더 일찍 나왔으면은 네.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더 합니다.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아쉬웠던 시리즈였어요. 이렇게 해서 대명상무는 올 시즌을 마쳤습니다. 승점 36점, 최종 순위 8위로 아시아리그에서 가장 먼저 모든 일정을 끝내는데요. 지난 시즌 성적이 승점 58점에 7위였는데 더 좀 내려간 성적으로 올 시즌을 끝내게 됐습니다. 올 시즌 한 시즌 동안 내내 대명상무 선수단과 동행을 했던 박힘찬 PD잖아요. 올 시즌 대명상무의 일정을 마무리하면서 또 감회가 남다를 것 같은데 올 시즌 대명상무에 대한 좀 감상? 총평? 어떤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뭐 미디어데이 때부터 마지막 경기까지 뭐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을 수 있는 뭐 한 대략 6개월, 7개월 뭐 이 정도 되는 시간이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엄청 길게 거의 한 1, 2년 지나간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느껴졌었고 뭐 이윤즉슨 워낙에 뭐 그 안에서 경기도 많이 있었고 그다음에 뭐 이야기거리도 많이 나왔었기 때문인데 또 뭐 이제 그거를 비하인드넷이나 아니면 저희 온더스포츠 영상을 통해서 함께 공유하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감정이나 감상 내지는 뭐 이런 내용들을 뭐 팬분들하고 같이 공유가 돼서 뭐 듣고 계신 분들도 네, 또 팟캐스트를 듣고 계신 분들도 뭐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공유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고요. 네. 뭐 성적에 대한 부분은 뭐 이미 미디어데이 때 저희가 프리뷰할 때부터 거의 예견하지 않았습니까? 네. 뭐 예상했던 결과대로 거의 흘러나왔던 것 같고 대신에 이제 이거를 다 뭐 우리가 예상할 정도면은 선수 본인들이나 이제 코칭 스태프들도 당연히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예견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걸 반증하는 거니까 그러면은 뭐 이 상황에서 이거를 받아들이고 그냥 맨날 지는 경기 재미없는 경기만 나갈 것인가 아니면은 이걸 어떻게 탈개하고 극복하고 이걸 또 어떻게 도전하는 입장으로 만들 것인가 하는 게 이제 저의 입장에서는 그거의 관건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한 시즌 동안 지켜본 바로는 힘들다. 이게 드라마나 영화처럼 뭐 이렇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거나 또 그런 걸 막 현실에서까지 이끌어내는 데는 어느 정도 뭐 노력 이상의 뭔가들이 더 필요하구나 이런 것들을 느꼈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뭐 자기만의 학기를 보여주고 또 자기만의 색깔을 보여주려고 하는 코칭 스태프이나 선수들 모습이 있어서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기특하고 좀 그래도 멋져 보였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고요. 네. 일단은 뭐 저 역할이 그런 것들을 전달하는 역할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정리를 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좀 더 마련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런 걸 하는 데 있어서 저 혼자는 역부족인 게 많구나. 제 한계도 많이 있구나. 뭐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실감할 수 있었던 시즌이었던 것 같습니다. 박임찬 PD의 얘기를 듣다 보면 언제나 드는 생각은 어떤 꿈과 희망을 이야기하기보다는 현실은 각박하고 힘들고 그렇다. 나도 그렇다. 그러니까 이런 하락하지 않죠. 분위기로 가는 것 같네요. 저는 또 한편으로 드는 생각이 박임찬 PD가 대명상무 선수단과 동행하기 시작하면서 대명상무의 성적도 같이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이상하게 그 박임찬 PD가 보는 경기는 지는 경기가 많아요. 폴란드 때도 다 졌죠. 그러니까요. 전적 한번 내보는 거죠. 제가 저번에 한번 전적을 내봤었는데 승률이 40%를 못 넣더라고요. 네. 이 부분에 대한 고민도 저희로서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 주 도쿄 직결전을 가는데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안양할라 관계자분들도 좀 불안해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갑자기 취소하는 거 아닌가요? 자, 올 시즌 일단 끝났으니까 뒤로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앞으로는 이 자체적인 승률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보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또 한편으로는 재미삼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자, 아이스벅스가 대명상무와의 이번 3연전에서 승점 7점을 땄습니다. 5위인 프리블레이즈와는 이번 3연전 통해서 승점 차가 더 벌어졌네요. 승점 차 7점 차가 되면서 5, 6위 싸움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안양한라와 하이원의 맞대결 얘기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양에서는 안양한라와 하이원의 2연전이 지난 주말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예상 밖의 결과가 나와서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는데요. 2월 20일 토요일 경기였습니다. 하이원이 4대2로 승리를 거뒀던 깜짝 결과가 나왔어요. 참, 초반부터 하이원이 10분 만에 2골을 앞서 나갔고, 또 브리클러 선수 추가골 3대0으로 앞서면서 저희끼리는 이 스코어 상황을 보면서 이게 무슨 일이냐? 오늘 뭔 일 나는 거 아니냐? 이런 예측들이 있었는데 정말 그렇게 났어요. 예. 안양한라가 추격을 했습니다. 3피리어드 점점 강해지는 안양한라이기 때문에 기대를 했고요. 하지만 박성재 골리의 연속 선방이 이어졌고요. 참 3피리어드 막판에 엠티넷 플레이에다가 상대 페널티까지 해서 6대4 공세를 펼쳤는데 결국은 스위프트 선수에게 엠티넷 골 내주고 무너졌던 안양한라였습니다. 이 결과 어떠세요? 현장에 계셨던 많은 분들이 박성재 최고, 박성재가 역시 우리나라 짱이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었고요. 그 하이원이 이 경기 앞서서 9연패였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전에도 홈에서 홈 경기 12연전이 있었을 때 그때도 거의 9연패 가까이 기록을 했었고, 그다음에 일본 원정 왔다 갔다 하면서도 8연패, 9연패까지 가는 위기 상황이 있었는데 항상 10연패는 안 하더라는. 이번 시즌 정말 끈기 있는, 정말 두 자릿수는 안 찍는다, 이런 모습을 보여줬던 것 같고, 특히나 라이벌 안양한라이기 때문에 올 시즌 중요한 길목에서 안양한라를 잡았던 기억들이 있다 보니까 종합선수권 때도 그랬고, 이번에도 정규리그 우승을 앞둔 안양한라에게는 정말 차가운 찬물을 끼얹는 그런 결과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예, 이번 패배로 순위 싸움이 좀 애매해졌죠. 1, 2위 싸움이 굉장히 애매해진 걸로 아는데, 네. 물론 한라가 아직은 여유가 있습니다만 좀 애매해지게 됐고요. 근데 하키에서 3대0이라는 스코어는 굉장히 위험한 스코어라는 이제 일종의 뭐라고 해야 될까?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예. 왜냐하면은 3대0 상황에서 경기를 이제 좀 더 수비적으로 가다가 갑자기 골 먹고 하다가 역전하는 그림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점수이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게 기억에 많이 남기 때문에 그런 말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3대0 이후에 2점 따라잡혔을 때 이러다 또 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잠시는 했거든요. 네. 하지만 이제 갓성재님께서 또 50세이브가 넘는 활약을 해주면서 팀을 구해내면서 승리를 가져갔네요. 슈팅 수가 15대 55. 네. 이런 열세 하이원이었는데 9연패를 끊는 아주 귀중한 승리이면서 또 정규리그 우승을 노리고 있는 안양한라에게는 치명타를 날리는 그런 경기였습니다. 안양한라가 이 패배로 홈 16연승이 또 끝났어요. 5달 만에 홈에서 패배를 맛봤던 결과였고요. 또 한편으로 좀 눈에 띄는 거는 안양한라가 올 시즌에 3패를 당했던 팀이 있었던가 돌아보면 사할린 그리고 하이원이 유의하더군요. 종합선수권 결승 승리가 물론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자, 어쨌든 정말 충격적인 결과였고, 다음날 일요일 경기에서 안양한라가 분풀이를 합니다. 12대0. 참, 이 하키에서 12대0이라는 스코어가 자주 안 나오잖아요. 양팀 합쳐도 12골 경기는 사실상 잘 나오는 게 아닌데, 고교 리그급이죠. 한 팀이 12골을 넣는 건 정말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여줬다라고 밖에 할 말이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지난 이제 대명상무가 사할린 원정을 갔을 때 11대1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12골이 나왔는데 이번엔 한쪽에서 12골이 나왔네요. 네.
신상훈 선수 해트트릭, 뭐 맷 달튼 선수 셧아웃, 12대 0이 나왔는데 이게 아시아리그 올 시즌 최다 득점 경기이면서 또 최다 골, 최다 점수차 경기 기록이 됐고요. 뭐 마지막 홈 경기였잖아요. 안양 한라로서는 화끈한 골 쇼를 펼치면서 홈팬들에게 확실하게 마지막 마무리는 아주 잘했던 서비스를 해줬던 경기였습니다. 안양 한라가 이날 승리를 하면서 승점 111점째를 기록했는데요. 이 기록이 정규리그 역대 최다 승점 신기록이 됐습니다. 종전 기록이 2013-2014 시즌에 오지 이글스가 세웠던 110점이었는데 오지 이글스의 기록을 넘어서는 신기록을 달성했던 안양 한라였습니다. 예, 뭐 신기록이긴 한데 이게 이제 경기 수가 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네, 발생이 될 수 있을 만한 기록이었던 것 같고요. 오지 이글스가 기록을 세웠을 당시에는 사할린이 없었죠. 6경기를 덜 치렀던 시즌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한 점 차 이제 기록을 깬 걸로는 약간 부족할 것 같고, 예, 나머지 2경기를 더 이겨서 6점은 더 채워 넣어야 그래도 그 6경기에 대한 기록에 대한 인정이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뭐 안양 한라로서는 지난 시즌에는 99점으로 정규리그 우승을 했었잖아요. 근데 올 시즌에는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111점이니까 뭐 그 부분에 대한 평가는 뭐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전날 홈에서의 그 충격패의 여우는 가시지가 않는데 이번 1패가 정규리그 우승 도전에 엄청난 걸림돌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또 라던스키 선수 부상도 좀 염려스러운 부분이고요. 정규리그 자력 우승까지 승점 4점이 필요한 상황이고 이제 도쿄 집결전 2경기만이 남아 있습니다. 정말 운명의 도쿄 집결전이 되겠네요. 예, 지금 한라는 지금 우승을 위해 4점이 필요한 상황이죠. 근데 지금 상대들이 만만치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도쿄 직결전에서 만난 상대가 오지와 크레인즈가 될 텐데요. 크레인즈부터 먼저 경기가 있죠. 근데 이 팀들이 지금 3위와 4위 싸움이 굉장히 치열하기 때문에 정말 눈에 불을 켜고 한라를 잡으려고 달려들 것 같습니다. 이러면은 사실상 첫 경기에서 연장만 가도 이거는 좀 불안해질 수 있는 상황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뭐 한라가 그렇다고 해서 전혀 희망이 없는 게 아닌 게 상대 전적에서 굉장히 압도적인 모습을 양 팀에게 굉장히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이거 진 경기가 있지 않습니까? 하이원에게 진 경기가 어떻게 좀 약으로 작용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 게 이제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좀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걸 선수들에게 이제 좀 더 경각심을 일으켜준 계기가 되지도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좀 더 심기일전하고 달라들면은 뭐 좋은 결과도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2경기 다 힘든 원정 경기고 뭐 부담감도 있겠지만 뭐 말씀 주신 좀 상대 전적 크레인즈에게 올 시즌 4승 1패를 하고 있고 오지글스에게 5전 전승을 하고 있다는 부분 또 하이원전 패배가 어떤 동기부여 측면 기대를 걸 만한 요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박힘찬 PD는 안양 한라와의 그 동행이 이번에 또 도쿄 직결전 같이 간다고 제가 들었는데 안양 한라 이번 도쿄 직결전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상당히 불안한 요소가 많죠. 일단은 하이원 2연전을 모두 잡고 넘어갔으면은 뭐 경기 결과는 어떻더라도 일단은 1점만 따면 되는 상황이라서 좀 더 여유롭게 경기 운영을 펼칠 수가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좀 다소 공격적인 그리고 약간은 수비 불안을 갖고 경기를 치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고요. 거기에서 얼마만큼 승부를 거느냐가 관건인데 뭐 단순하게 상대 전적, 역대 전적을 놓고 보는 거는 약간 오류가 있을 것 같고 최근 흐름이나 상승세로는 확실히 크레인즈보다는 오지글스가 좀 더 무섭고 최근에 이제 대표팀 선발 과정에 있어서도 오지글스 선수들이 대표팀에 많이 합류를 하면서 어느 정도 경기력이나 아니면은 그런 팀워크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안양 한라로서는 그런 부분의 변수를 좀 미리 인지를 하고 대비책을 세우고 가야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부디 제가 가는 경기에서 2승을 모두 챙길 수 있는 결과가 나왔으면
하고 저도 좀 세레머니하고 이런 기쁜 장면들을 많이 담고 싶은데 예, 항상 아쉬워하고 힘든 장면들만 담다 보니까 예, 그런 염원을 같이 담으면서 따라갔다 오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보죠. 저는 이런 시나리오를 꿈꿉니다. 4점이 필요하잖아요. 첫 번째 크레인즈 경기에서 당연히 이길 거라고 생각했던 경기 3피리어드 종료 직전에 이제 동점골을 허용하면서 연장으로 가게 되고요. 결국 힘겹게 2점을 딴 다음에 마지막 경기에서 극적인 동점골로 연장에 가서 결국 승부샷으로 2점을 따는 좋은 그림 나올 것 같지 않습니까? 제가 되게 피곤해질 것 같아요. 그냥 깔끔하게 이기는 게 서로 편할 것 같아요. 물론 뭐 마음 편하게 이기면 좋죠. 네. 2월 27일, 28일 주말에 안양한라 일단 중요한 두 경기가 있고요. 1, 2위 경쟁을 하고 있는 사할린은 25일 목요일, 27일 토요일, 28일 일요일 사할린에서 차이나 드래곤과의 3연전을 가집니다. 지난 양 팀의 3연전에서는 차이나 드래곤이 슈트아웃 승리도 했던 이변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장소도 사할린이고 사할린의 승점 9점이 뭐 거의 유력하지 않나. 팀도 그때 중국 원정을 갔을 때 사할린 팀하고 지금 사할린 팀하고는 또 선수 보강 차원에서도 완전히 다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안양한라로서는 더더욱 뭐 자력으로 우승을 하는 게 중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또 3, 4위 싸움이 흥미롭습니다. 오지 이글스와 일본 재즈 크레인즈. 지금 크레인즈가 3위, 이글스가 4위인데 먼저 이 두 팀은 25일 목요일에 나가노에서 맞대결이 있어요. 지금 양 팀의 승점 차가 2점 차. 실질적인 3, 4위 결정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이 경기의 결과가 또 3, 4위 싸움에 정말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 같고요. 지금 만약에 내일 경기에서 이글스가 이기는 상황이 나와가지고 한 점 차가 되는 순간 또 이제 마지막 도쿄 집결전이 혼란의 도가니가 될 확률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네. 뭐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재밌을 수 있겠지만 현지 팬분들 정말 피가 마르는 상황이 나올 것 같습니다. 목요일 오후에 저녁 경기가 되겠습니다. 귀추가 주목되는 경기고요. 또 뭐 크레인즈와 이글스는 도쿄 집결전에서 안양한라와 하이원을 또 똑같이 상대를 해야 되고요. 국내 두 팀을 상대로 몇 점을 따느냐가 또 3위냐 4위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승부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두 팀이 최종 승점이 같아지면 규정상 연장패가 적은 이글스가 3위를 차지하게 된다는 것도 또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이원도 이제 도쿄 집결전을 가집니다. 유종의 미라는 얘기들이 뭐 항상 마지막에는 나오기 마련인데 일단 7위는 확정이 된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3, 4위 싸움에 키가 될 수가 있겠어요. 당연히 키가 될 것 같고요. 고춧가루를 뿌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고춧가루를 뿌리러 가는 거죠. 하이원 입장에서는 고춧가루 뿌리러 간다는 마음이 가장 클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시즌 종료를 앞두고서는 어느 선수들이나 뭐 몸을 사리기보다는 어느 정도 다음 시즌을 위해서는 뭔가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선수들의 의욕이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기대를 해보고요. 글쎄요, 그동안 뭐 이글스나 아니면 크레인즈에게 상대적으로 좀 패가 많았던 하이원이기 때문에 마지막만큼은 안양한라처럼 뭔가 깜짝 놀랄 수 있는 경기가 두 경기 중에 한 경기는 나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갖고 그 경기도 마찬가지로 같이 현장에서 지켜보겠습니다. 지난 토요일 안양한라전 승리가 올 시즌 최고로 매운 고춧가루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이번 도쿄 집결전에서 또 하이원이 어떤 고춧가루를 준비하고 있는지도 궁금해집니다. 그리고 아이스박스와 프리블레이즈도 중요한 맞대결이 있습니다. 25일, 27일, 28일 니코에서 5, 6위 싸움의 3연전이 있는데요. 지금 두 팀의 승점 차는 7점 차. 뭐 거의 프리블레이즈가 유리한 입장이긴 한데 아이스박스로서는 이번 3연전에서 무조건 승점 9점으로 수입을 해야 5위가 가능한 상황이에요. 프리블레이즈보다 연장패가 더 많기 때문에 승점 8점짜리 수입으로는 5위가 안 되는 그런 입장이라서요. 자, 이번 그 아이스박스와 프리블레이즈의 3연전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예, 벅스가 지금 상무한테 한번 잡히는 바람에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된 것 같은데 키리우리에서 이제 벅스가 강하긴 하지만 블레이즈를 정규 시간에서 3번 잡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이번 상하이 시리즈에서 다나카고 선수가 쉬었어요. 그래서 그
아무래도 국가대표 갔다 온 그 여파가 약간 있지 않을까. 그래서 휴식을 준 게 아닌가 싶은데, 완벽한 또 모습으로 돌아올 거고 이러면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실상 이제 블레이즈의 5위가 좀 더 유력하게 점칠 수 있는 시나리오인 것 같아요. 네. 6강 플레이오프 대진표가 어떻게 나올지 이번 주에 결판이 납니다. 2월 28일 일요일 경기가 끝나면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고 뭐 아시아리그 팬분들도 그렇고 눈을 뗄 수 없는 그런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주말 도쿄 집결전을 위해서 또 일본으로 가는 박힘찬 PD인데요. 모쪼록 좋은 결과로 좋은 결과와 좋은 그 영상으로 함께 돌아올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뭐 앞서 다 말씀드렸으니까 더 긴 얘기는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많은 이야기거리 담고 부디 아냐갈라가 일본 도쿄 중심에서 세레모니를 하는 그런 모습을 담고 오겠습니다. 또 하나의 도쿄 대첩을 한번 기대해 보면서 박힘찬 PD 건강하게 잘 다녀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방송 특기 또 경기 영상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온더스포츠.co.kr 홈페이지 그리고 페이스북, 유튜브, 팟빵, 아이튠스, 네이버 스포츠 라디오와 TV 캐스트를 통해서 참여하실 수가 있으니까 좋아요, 댓글 저희가 뭐 녹음 방송의 특성상 여러분의 댓글에 대해서 뭐 일일이 말씀을 좀 못 드리고 있어서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는데 하지만 저희 다 보고 있습니다. 네, 뭐 특히 이제 네이버 라디오 쪽 같은 경우에는 NHL 팬분들이 많이 댓글을 달아주시고 계신데요. 나중에 뭐 NHL 정규리그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는 뭐 그런 댓글들을 모아서 피드백을 갖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항상 참여해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는 분들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32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힘찬 PD, 이현석 기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김태범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